네. 우리 저기 여행 갈 거예요. 그거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날짜는 정해진 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난 전번에 괜히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니, 아니요. 미안했어. 아니야. 난 그냥 기왕이면, 개인적으로 좀 언제 갈까 하고 계획하려고 그랬었던 거니까. 기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지, 뭐, 어차피. 네, 네, 조금 이따 저기 핸드폰으로 한번 보고 있을게요. 잠깐 좀 지금 저 우리 딸내미네 뭐좀 어디 나가니까 핸드폰을 좀 보고 있을게요. 네. 네. 여기 아이고, 저 딸내미한테 이기는 아빠 없어. 딸내미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지. 어, 핸드폰 저 수천의 울트라 S20이란 거 나와요? 화면에 지금? 그냥 이 나와, 수천 나와. 나오는데. 나와.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예. 여긴 나갈게요. 예. 의원은 완전히 옛날 사진이네. 어. 젊었을 때. 사진,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가상 화면을 내보냅니다. 네. 사진 좀. 대학원 시절 때 사진 아니야, 저거? 아니, 그렇지는 않아. 의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한 15년 전? 20년 전? 20년 전 사진 정도 돼요. 예. 아니야, 더 젊어 보이는. 젊어 보이는데. 저 포항공대 있을 때, 포항공대 교수로 있을 때, 저기, 어, 로컬 신문 경북매일 지금도 쓰고 있지만 칼럼을 계속 썼는데 그 칼럼에 나갔던 사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사진 바뀌었죠, 지금. 조금 최신 사진으로 바꿔주지. 아들내미 사진 정도로. 아니, 옛날 사진 보는 것도 더 재밌잖아, 또. 아들 같아서. 저는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상화면으로 듣기는 다 듣겠습니다. 예, 다 네.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영일이도 한마디 하지, 사진전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 사진전 끊은 지 벌써 애들도 많이 20년. 왔잖아. 진짜 많이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맙.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셨나? 진우 말고 나는 못 다 갔고. 오셨나? 진짜 나는 못 고마워요. 갔시오. 네, 그런가?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뭐 처음에 제자들도 오네, 살펴나가지고. 여제자들도 오고 뭐. 제자들 한 30년 만에 봤나? 걔네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내가 8학번부터 가르쳤으니까, 첫 정이죠. 네, 거기 부임하자마자 가르친 애들이니까 줄에도 많이 쓰고 그때는. 그럼 뭐 하여튼 대단히 청원회 끝나가지고 고맙습니다. 다시 거듭 감사합니다. 이번에 김영일 교수 전시회 보고 굉장히 부러운 게 그 제자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 그리고 저 꽃다발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집에 오면서 야, 내가 전시하면은 저렇게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전시회 제자들이 많이 찾아올까. 그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 학교 교수 시절에 덕을 많이 남긴 거 아니냐.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영일 교수가. 근데 나는 악명이 높았죠. 저기 경로하고 완전히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 경로는 칭찬 위주고 나는 그냥 윽박지르는 스타일이라서 절대 인기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럼 안 오지, 제자들이. 제자들이 많이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야단을 쳐야지 더 많이 오는구나. 어? 아니, 그건 절대 아닐 거고. 아니, 보고 싶어. 의원은 뭐 한다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야. 뭐 그러니까. 다당발이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는 몇 배 화환이 올 텐데. 그렇지 않아. 예, 지난번에 왜 그 합동 전시회지만 우리 전시회 했었잖아. 우리 그때 영일이도 출품했잖아. 우리 67회 합동 전시회한 거. 그때 뭐 제자들이 뭐 별로 안 오더라고. 그 합동전시회잖아, 그거는. 합동전시 있다 그렇지. 근데 합동 전시회도 조금 그런 거 같고 개인 전시회면 조금 오겠지. 근데 뭐 합동 전시회하니까 그때 별로 안 오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좀 섭섭했어 마음이. 개인 전시 한번 해보시오, 그럼.
시험 삼아. 합동 전시회 때 영일이는 제자 거의 안 왔어. 그랬나? 한 명도 안 하는데 개인 아니 전시회 물론 한다고 알리지도 물론 않았지만 알리진 나는 알리긴 알렸어 애들한테. 근데 뭐 아니 보니까 확실히 이 저 대학에 계셨던 분들하고 이 연구소에 있던 사람의 차이야.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오는 사람도 없어. 직장 동료들은 뭐 끝나면 끝이야 그냥. 그래 직장 동료는 그렇지. 나는 기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 엄청 뭐 좋아하고 그랬는데 딱 이제 떠나면은 여러 나라에 네. 흩어져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없어. 확실히 그 학교에서 제자와 스승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주례까지 쓰고 그랬으면은 뭐 그렇지, 맞아. 이게 주례를 내가 50 되기 전에 섰나 한번. 이거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하니까 이게 나도 이제 다른 이런 특강을 운영을 하는데 녹화를 하면은 이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 그냥 편할 때 보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그런 거야. 내가 운영하는 거에는 특강 참석은 무료인데 영상 보는 거는 돈을 내라고. 오, 와우. 어, 그것도 아이디어네. 예,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무래도 편하니까 자기 편한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잘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들 좀 들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예. 시작하도록 하죠.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아주 좋은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박수로 우리 초청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네. 네. 예.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뭐 이것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5가지 기본 맛 기억하시죠? 네. 예. 단맛, 짠맛, 그리고 신맛, 쓴맛.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감칠맛이 기본 맛이라는 거를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류 진화 맛에서 그 단맛 그리고 짠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그래서 초록불이고요. 쓴맛은 이게 독성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입니다.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해서 이게 빨간 등하고 같은 거고요. 신맛은 부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밥을 오래 두면 시골에서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오래 두면 쉬어요. 그럼 약간 신맛이 나거든. 그럼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잘 헹구면 신맛이 사라져. 그렇게 해서 물 말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과 전혀 다른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퀴즈 먼저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먹거리 중에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뭘까요? Guess. 쌀. 매경 이코노미에서 2014년 조사했더니 커피. 커피구나. 네, 성인 남녀 100명 중에 94명이 평소 커피를 즐기면서 주당 12.3회를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분 이상 마시는 거죠. 굉장히 이상. 김치는 11.8회, 쌀밥이 7회입니다. 그래서 딸년 커피가 1등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이 6,700여 개, 이거 더 늘었을 거예요. 제가 조사했을 때니까, 몇 년 전에. 전국 카페가 약 5만 개로 추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커피가 아주 대중화가 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커피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이게 커피꽃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아니죠. 네, 커피가 이렇게 생겨요. 조그만 커피 나무가 저희 집에 있어요. 너무 작아서 꽃을 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 전에 커피 심리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뭔지 한번 보세요. 블랙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 카페 라떼, 주구장창 아이스 커피 마시는 사람 있어요. 겨울에도. 그다음에 디카페인 커피, 그다음에 인스턴트 믹스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마음속에 딱, 난 저거 좋아해. 자, 심리를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그 임상 심리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실제로. 자, 이 블랙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실 블랙커피를 좋아하는데 순수파라고 합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내심이 효율적이라고 해요. 뭐 대략 이렇게. 근데 무뚝뚝하거나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게 있다는데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라고, 좀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라떼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풀어줄 수도 있으면 자신을 철저하게 돌보지 못하는 이런 단점도 있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 커피,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걸 좋아하고 사회성이 대담한 편이라고 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유행의 선도자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대신 미봉책에 잘 빠지고 무모할 수도 있다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카페네이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고요. 굉장히 강박적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규율이나 통제 등에 과민한 편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보통. 자, 인스턴트 커피, 다방 커피라고 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이며 태평스럽고 일을 끄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좀 비교적 되는 대로 사는 편. 그러니까 막 계획하지 않고,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커피의 역사를 한번 잠깐 들여다볼게요. 커피는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염소 목동이었던 칼디라고 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염소를 보니까 염소들이 이게 약간 그 흥분해서 막 날뛰는 걸 봤어요. 쟤들이 왜 저럴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런 염소들이 이런 이상하게 생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다가 이 수도 스님, 이 존경하는 수도 스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설명을 했더니 수도 스님이 이거는 수양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하고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불에 이게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푸석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디가 얼른 그걸 막 꺼내가지고 비벼서 물에다 타서 마셔봤더니 괜찮거든요. 그때부터 이걸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뭐 이건 약간의 이제 그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그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면 이 칼디 커피 체인이 있습니다. 여기 염소 그 있죠. 칼디 커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칼디 커피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조입니다, 커피에. 커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를 까보면은 이렇게 커피 체리라고 부르는데, 체리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두 개, 이 안에 콩 같은 게 이렇게 두 쪽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린빈이라고 부르고, 이 그린빈의 껍질을 이렇게 까내면은 파치먼트가 됩니다. 진짜 이게 이제 커피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커피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카네포라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라비카는 비교적 고산 지역에서 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게 쓴맛과 카페인 자극성이 적고, 이걸 로스팅을 했을 때 맛과 향이 우수한 커피, 그러니까 고급 커피를 아라비카에서 추출을 하고요. 로부스타는 비교적 낮은 고도나 평지에서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피 추출량이 많아요. 그래서 믹스 커피 이런 거 만들 때는 이 로부스타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카페에서는 주로 아라비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 커피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 로부스타를 많이 씁니다. 커피 벨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계에서 커피가 잘 나오는 데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보통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요 열대 지방에서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나온 거는 아라비카가 생산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빅금이 로부스타가 생산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겹치는 데도 있고요. 주로 여기 우리가 고급 커피를 알고 있는 요 남미 여기서는 다 아라비카를 재배하고 있죠. 그리고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에서도 아라비카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마 아랍 쪽으로 넘어가서 이름이 아라비카가 된 것 같아요. 아랍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두는 아까 커피 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까고 요 껍질을 벗겨내면은 파치먼트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생두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로스팅을 해서 이제 원두를 만들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그라인딩을 하고 그다음 추출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됩니다. 커피 한 잔 속에 1,8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실제로 들어있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 850가지 정도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원두를 이제 할 때 로스팅부터 시작을 하는데, 로스팅이 단계별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희 팽창을 하면서 그 안에서 탄산가스 같은 것들이 방출되면서 이게 크랙이 생겨요. 150도 정도에서 1차 크랙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 200도 정도가 되면은 진짜 커피의 맛이 여기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들이 여기서 나오고, 220도, 230도 정도에서 커피 로스팅을 끝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빨리 냉각을 시켜서 이게 우리가 볶은 로스티드 커피를 만드는 거죠. 근데 로스팅을 할 때 그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맛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살짝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산미가 가장 강해져. 그리고 향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뒤에 나타나요. 이렇게 산미보다. 그리고 쓴맛은 좀 뒤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크로스트로 갈수록 쓴맛이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뒤에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맛은 물론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볍게 로스팅한 게 라이트.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로스팅을 다한 약배전 중에서 그보다 조금 더한 걸 시나몬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배전에는 미디엄, 하이, 그리고 시티라고 부르는 요 정도까지가 미디엄, 중배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배전을 한 거, 조금 더 다크 로스트를 한 게 풀시티부터 프렌치, 이탈리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핸드 드립 전문점에 가보면은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풀시티, 뭐 프렌치. 그럼 이걸 알아야 내가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풀시티를 좋아하는데, 풀시티나 프렌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 줍니다. 커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커피 추출이 요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렇게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 기계로 하는 방법. 옛날에는 커피 머신에다 앉혀놓으면 이렇게 블루어링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거의 안 하고 이 두 가지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커피 추출에도 이게 과학이 있습니다. 이미 50년대 미국 MIT의 로카트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커피가 맛있는 커피가 될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은 두 가지 변수는 강도와 추출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인자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추출률은 분쇄된 원두로부터 녹아나온 커피 입자들의 양입니다. 얼마나 커피를 거기서 뽑아내느냐 하는 추출률이에요. 그래서 100% 커피가 나오지 않잖아요. 해보면은 찌꺼기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커피 성분이 일부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분쇄된 커피의 18%에서 22%만 녹아나온 커피. 그게 추출률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커피고. 그 다음에 강도의 면에서는, 강도는 뭐냐면은 추출된 커피 한 잔 속에 실제로 들어있는 커피 알갱이의 퍼센트. 그래서 TDS로 Total Dissolved TDS라는 말을 쓰는데 얼마나 TBS 앱은 없는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앱스토어에서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얘가 좀 시리가 그래서 그 강도는 보통 1.15%에서 1.35% 정도에 차지하는 요 안에 들어가는 커피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더 높아요. 한 1.5 정도. 그리고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훨씬 더 높답니다. 거의 2에 가까운 정도. 강도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에 들어가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커피 추출에 있어서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그 아일랜드 리메이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4가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말의 크기, 물의 성분과 온도, 물이 통과하는 속도, 그다음에 충진 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말의 크기라고 해요. 분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갈 것이냐 적게 갈 것이냐가 이제 커피 맛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커피가 그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쓴맛이 원래 천천히 나오는데 커피 입자가 작으면 쓴맛이 빨리 나오죠.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커피 입자가 너무 크면은 그 향기나 이런 맛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 그래서 성분이 빠져나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입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균일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균일하지 않으면 맛이 막 섞여버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맛을 균일하게 뽑아낼 수가 없죠. 그다음 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 안에 들어있는 TDS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무기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그래서 1리터당 TDS가 300mg 이상이 되면은 커피가 잘 추출이 안 된대요. 커피 입자가 물속으로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게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낮으면은 TDS가 너무 적으면 순수한 물이면은 커피가 너무 많이 커피 성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쓴맛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그래서 또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물의 TDS 값이 150mg per 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먹는 생수들은 TDS가 좀 높아요. 200mg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커피 추출에 유럽 생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 맛이 잘 안 우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생수는 또 너무 낮아요. 30mg. 그래서 생수로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은 잔맛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이 TDS가 80에서 1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돗물이 커피 추출에는 좋고, 그래서 이거를 정수해서 쓰는 게 가장 커피 추출에는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카페에 가면 주로 듣는 얘기죠.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게 다 별다방, 스타벅스에서 붙인 이름들이에요.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사실 나온 거지만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는 미국 문화였기 때문에 스타벅스 쪽에서 많이 들어온 문화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이 1884년에 이탈리아의 안젤로 모리온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프레소 기계를 처음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진화를 해서 요즘에 에스프레소 기계가 만들어졌는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에스프레소 기계하고 에스프레소와 우리가 먹는 드립 커피, 옛날식이죠. 이게 드립 커피의 차이를 보면은 에스프레소는 일단 고운 입자를 씁니다. 굉장히 빠르게 추출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입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 여기는 빠르게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압력으로 곱지 않으면 성분들이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운 입자를 쓰고 드립 커피는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고운 입자를 쓰면은 쓴맛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디엄 그라인드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기계는 9기압의 압력을 써요. 굉장히 높은 압력에 빠르게 30초 이내에 추출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거는 4, 5분에 걸쳐서 대기압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225에서 30ml 정도가 되고 이건 240ml 정도를 추출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에스프레소 커피에는 크레마라고 하는 노란 띠가 이렇게 위에 생겨요. 여기서는 안 생기는데, 이게 아주 특징적인.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말은 압력 하에 추출되는 커피라는 이태리 말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익스프레스라고 조금 이렇게 오해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대략 7에서 14g을 사용하고 물의 온도는 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압력이 9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9메가파스칼, 9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80m, 물속 80m 깊이에서 느끼는 수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압력이죠. 사방 1m인 판 위에 몸무게 60kg 사람인 사람이 1550명 정도 올라앉아야 되는 정도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 그래서 에스프레소 기계를 잘 못 만들었던 게 이런 압력을 못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아까 크레마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방 성분, 커피의 지방 성분과 당 성분이 혼합돼서 그 속에 막 속에 탄산가스가 혼합되는 그런 형태의 그 황금색 커피 거품을 얘기해요. 크레마가.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의 특징입니다. 근데 에스프레소 커피도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에스프레소고, 또 리스트레토라고 하는 게 있고 룽고가 있습니다. 룽고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트레토라고 하는 거는 짧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짧게, 적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추출하다 보니까 쓴맛이 조금 원래 늦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쓴맛이 적어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커피가 됩니다. 대신 약간 산미가 조금 있는 부드러운 커피. 그다음 요거는 좀 더 길게 뽑아서 쓴맛이 좀 더 강조된 거. 이런 커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리스 커피라고 하는 커피점에 가보면은 리스트레토를 기반으로 하는 아메리카노, 리스트레토 라떼, 리스트레토 딜라이트 뭐 이런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면은 부드럽게 해줄까요? 강하게 해줄까요? 물어보는데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러면 리스트레토 베이스에다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물을 타죠. 이게 할리스 커피에서는 아예 특화가 돼 있어요. 카페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카페인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앞으로 하겠지만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레귤러 커피나 드립 커피에는 보통 이 정도의 150mg에서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인스턴트 커피는 70mg.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 커피에는 40mg. 실제로 에스프레소 커피가 카페인의 양은 적어요. 빨리 추출하기 때문에.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디카페네이트 커피에는 이제 5mg 정도. 근데 일반 이 베버리지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음료에도.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것들은 80mg, 콜라에도 40mg이 들어있고요. 카페인이. 차에도 40mg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카페인은 커피나 열매가 차이 그 벌레로부터 그 자기를 지켜주기 위한 자연 살충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있음으로써 벌레가 그 입을 먹거나 먹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는 일종의 약이죠. 근데 동물들한테는 이게 흥분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이 아데노신은 DNA를 구성하는 핵산의 하나인데 뇌에서 각성 상태를 완화시키고 잠이 들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식을 갖고 있어요. 잠을 자게 해줘요. 근데 카페인이 이 아데노신하고 이 부분의 그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데노신을 붙잡는 수용체, 신경에서 이 수용체가 이 카페인도 붙잡아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데노신이 들어갈 자리를 카페인이 먼저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먼저 차지하게 되면 아데노신이 여기하고 수용체에 붙지 않기 때문에, 못 붙기 때문에 졸음이 유도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영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반감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커피 마셨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 반감기가 대략 5시간 정도.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5시간 좀 지나면 이제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10시간 지나도 4분의 1 정도의 카페인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카페인을 마시면은 밤에 잘 때 각성 상태가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이 권장하는 게 300에서 400mg을 넘지 않을 걸 권하고 있어요. 이 커피 두세 잔 정도. 어떤 커피를 마시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이거보다 훨씬 적었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막 심지어는 10잔 뭐 이렇게 마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를 넘지는 않는 거예요. 다행히. 엄청나게 많이 마실 것 같지만 양이 작아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모닝커피 즐기세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연구를 했는데 신경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각성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오전 10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에 밥 먹고 나서 2시 이 정도 1시 반에서 2시 이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이건 효율의 관점이에요. 각성을 시키는 효율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가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코르티솔이 이게 우리가 몸에서 코르티솔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침에는 잠에서 깨자마자 코르티솔이 아주 맥시멈으로 나와요.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각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커피를 마시는 거는 각성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몸이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때쯤 그때가 9시 반에서 11시 반 정도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조금 졸음이 올 때 그때가 이제 커피 타임으로서는 좋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마시면은 이제 잠을 이루는데 조금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번 마신다면 대략 이 정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르티솔의 관점에서 그래서 모닝 커피는 그런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마신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그 많이 마시지 않은 사람들한테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꾸로 이게 심장이 별로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심장병에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걸로 커피가 건강식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데이트를 할 때 커피를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시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럴 때 커피 때문에 두근거리는 게 저 사람 때문에 두근거리는 거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오귀인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misattribution effect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다른데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데 그걸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현상. 그걸 오귀인 효과라고 해요. 커피가 데이트를 할 때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 때문에 두근거리는 게 사람 때문에 두근거리는 거로 잘못 이해해서 내가 저 사람의 사랑에 빠졌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시려면 커피를 마시면서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커피와 어울리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잘 어울리는 거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달달한 어떤 쿠키도 있고 보통 이런 케이크, 달콤한 케이크 쌉쌀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음식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크리스마스철이 다가오면 또 케이크 빼놓을 수 없죠. 케이크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달군 돌 위에다가 빵을 구운 다음에 그 속에다 꿀을 넣었어요. 그래서 달콤하게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대 이집트 케이크는 이런 형태 딱딱했다고 그래요. 딱딱하고 이게 좀 약간 색깔도 이렇고요. 이걸 이제 이 속에 꿀이 들어있어서 그래도 달콤한 맛이 있었다. 불지 않고 납작했죠. 그런데 이 케이크라고 하는 말은 13세기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말은 노르웨이어,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쓴 말, 카카라고 하는 데부터 케이크.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요즘 우리가 먹는 스폰지처럼 이렇게 푹신한 맛의 그런 느낌의 질감의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한 건 실제로 바로 요 베이킹 파우더 덕분입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나온 게 1800년대 그때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다 딱딱한 케이크를 먹었거나 이거보다는 훨씬 푹신하지 않은 케이크를 먹었어요.
이게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케이크 새로워졌어요. 그렇다면 케이크는 보통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보통 네모난 케이크도 가끔 만들어요. 근데 보통 둥글어요. 근데 둥근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죽이 처음에는 둥근 게 만들기가 편해요. 일단 그다음에 종교적인 의식이나 특별한 행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둥그런 모양이 삶의 순환을 의미하기도 하고 태양 또는 보름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찬미하기 위해서 이게 둥글게 만들었다. 자, 케이크의 과학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모양이 아니라 실제 케이크예요. 이게 이름이 사이언스 버터 크림 케이크라고 하는 케이크, 이런 케이크 있어요. 이게 보면 다 과학 도구로 만들어진 케이크입니다. 이게 다 물론 설탕이나 그걸 만든 거겠죠. 자, 케이크의 기본 재료는 강화제, 연화제, 건조제, 보습제, 향신료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강화제는 밀가루, 달걀,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연화제는 설탕과 버터, 부드럽게 해주고, 보습제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과 우유, 그 다음에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나는 게 바닐라, 코코아를 쓰고, 그 다음에 너무 물이 많아도 안 되니까 촉촉하되 또 이렇게 질컥해서는 안 되니까 밀가루나 전분, 코코아 분말이 건조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야만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져요. 근데 또 하나의 케이크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상이 잘 안 가죠.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를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폭신한 게 공기 때문에 폭신하고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벤져스,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죠. 얼음하고 아이스크림 차이가 그 안에 공기를 넣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속에 지방과 설탕이 혼합이 되는 크리밍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설탕의 그 거친 표면에 따라서 모이는데 고울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운 설탕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탕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주고요. 그런 것들이 설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가 당연히 중요하죠. 밀가루에서 그 어떤 쫄깃하고 그런 면을 나타내는 게 글루텐이에요. 이게 2가지 이렇게 그 단백질이 있던 것이 반죽을 하면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쫄깃한 단백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이제 탄력을 만들어주는데, 케이크의 경우는 너무 쫄깃해서는 안 되잖아요. 폭신하고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글루텐의 양이 적은, 단백질이 적은 박력분을 사용합니다. 박력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반죽도 많이 휘젓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휘저으면 쫄깃해지기 때문에, 글루텐이 많아지기 때문에 케이크의 경우는 반죽을 많이 휘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풍미를 더해줘요. 버터 같은 걸 넣어주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질감을 형성하는 게 단백질들. 그러니까 계란 속의 단백질이에요. 그 질감을 만들어줘요. 이 계란이 그 커피에서는 굉장히, 케이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계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질감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가 이제 그 안에 부풀게 해서 실제로 공기를 또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원래는 계란을 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계란을 가지고 막 부풀리면은 계란이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옛날 17세기 그 전에 미국 그 케이크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계란을 넣고 휘젓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흑인 노예를 쓰라고 아예 권고를 써놨어요. 그 정도로 이게 고된 작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근데 1840년부터 60년대 이게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개발이 되니까 그렇게 휘저었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시간을 오래 갖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집에서 금방 뭐 2, 30분 안에 바로 케이크 구워집니다. 근데 베이킹 소다는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탄산가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부풀게 하죠.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에다가 타르타르 크림하고 이 알칼리인데 여기 산성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비활성 녹말, 옥수수 전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중 반응을 해요. 처음에 물을 만나서 탄산가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풀려줘요. 그러니까 부풀림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쿠키와 머핀을 만들 때는 베이킹 소다를 쓰고요. 그 케이크를 만들 때는 베이킹 파우더를 쓴다고 해요. 보통.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빵이 케이크나 이런 빵들이 이게 겉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아주 맛있게 보이잖아요. 우선 눈으로 봐도 맛있게 보이는 그다음에 또 맛도 굉장히 달콤하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 프랑스 화학자인 마이야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밝혀낸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은 이렇게 반죽에 열을 가하면 당류나 아미노산 성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갈색으로 변해요. 캐러멜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176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 반응이. 그래서 오븐 우리가 레시피를 보면은 이런 케이크나 이런 걸 레시피를 보면 오븐을 180도로 예열하라고 꼭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는 온도로 맞춰놓는 거예요. 요리가 예술이라면 빵을 만드는 일은 과학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케이크나 빵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구성과 만드는 과정에서 변수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만 제대로 된 빵이나 케이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제 아내도 가끔 케이크를 이렇게 굽는데, 그 레시피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설탕이나 버터 같은 게 들어가면은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그걸 막 빼요. 난 옆에서 잔소리하죠. 그 케이크 제대로 안 나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버터나 그 설탕이 단순히 그냥 맛을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 케이크라고 하는 거를 잘 만들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걸 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저런 데서 만드는 케이크처럼 그렇게 푹신하거나 맛있는 케이크 안 나오죠. 물론 칼로리는 낮고 건강 케이크는 되겠지만 그래서 레시피에 있는 대로 정확히 계량해서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열할 것 아까 얘기했지만 예열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져요. 가열하는데 그럼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열된 곳에다 넣어야만 바로 뜨거운 온도로 바로 올라가서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오븐의 온도는 정확히 지킬 것. 당연히 이건 온도가 정확히 해야죠. 잘못하면은 마이야르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잘못하면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온도를 정확히 지켜야 되고요. 중간에 이건 나고 여러 보는 일, 이거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이게 공기가 중간에 한번 이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진공 상태 다시 닫을 때 진공 상태가 돼서 스펀지 조직이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가을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우리들이 기억하게 될 것은 케이크, 허그, 대화의 초대, 그리고 한 송이 장미와 같은 작은 친절이다. 전 노르웨이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커피 한 잔과 케이크를 먹으면서 꽃도 옆에 있으면 좋겠죠. 꽃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고 마찬가지로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잠깐 동영상 하나 볼까요? How do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Grandpa?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Next time,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You don't want this? I'll take it then. Hey, hey, hey. Hello, this is for you. I know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7,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Mommy, I just By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we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I've never forgotten about him. The man in the queue.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May I know your name, mister? Well, I'm the man in the queue. I chose this cake for your birthday.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h, careful. You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I came and paid for it.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to you later. A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네, 잘 보셨나요? 네. 네, 케이크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커피와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박용기. 근데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혹시 박용기 박사, 이길상 씨라고 알아요? 이길상 박사? 모르는데? 아, 모르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길상이라고 검색을 하든가 또는 유튜브에 가서 이길상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보다 이제 연세대 나온 친구인데 한 3년 후배인데 일리노이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한국학 대학원인가 거기 교수인데 커피 아주 그냥 커피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커피에 관련된 칼럼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커피에 관련된 무슨 영상도 계속 올리고 막 커피에 거의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이길상이라고. 그래서 혹시 박윤기 박사도 이제 뭐 커피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니까 한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홉스텍의 명예교수에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두세 번씩 콜로킹을 해요. 근데 콜로킹에 그동안에 우리 이제 67의 박영준 교수 그다음에 누구야 이수영 교수 두 사람 초대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저기 학문적이 아니고 딱딱하지. 그동안에 이제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AI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좀 재밌는 거 하자 그래서 이번에 커피로 뭐 12월 며칠인가 15일인가 뭐 이제 커피로 초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또 박윤기 박사도 초대해가지고 관점이 어떻게 몰라. 아니 또 박 박사는 워낙 뭐 지금 다양한 뭐 꽃도 뭐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 혹시 뭐 관심 있으면 우리가 링크를 보내갖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셔도 좋고.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래요. 오케이. 나는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어요. 글쎄, 막세요. 굉장히 소질이 다양한데 그분은 아닌 커피. 네. 박영일 박사. 예. 혹시 이 원고 만드시면서 옵티멈 포인트를 찾는 논문들 있어요 혹시? 어디 있겠죠. 참고 자료 찾아보면 커피에 대한 거. 커피에 대한 거. 네, 아니, 직접 갖고 계시는. 내가 아까 찾았던 논문들도 있겠죠. 나한테 참고 자료로 내가 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글을 쓸 때는 논문 쓰는 것처럼 쓰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료 조사 먼저 다 하고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아니 뭐 다 실험 계획인데 어떻게 실험을 했나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 지금 미국에서 김종진 들어온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잘못 제공했었나? 늦게 들어왔은 것 같아서. 누가 들어왔다고? 누구? 정종민. 아니, 김종진. 늦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땡큐. 네. 오늘 강의 진짜 재밌었어. 네. 이제 화면 공유는 중지해도 되겠네. 용기는 뭐든지 그렇게 잘해. 아유, 그렇습니다. 맞아. 항상 베스트를 추구하는.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박영기 박사. 예. 잘 들었고요. 발표 자료에 나오는 그림들 있잖아요. 예. 그것들은 뭐 몇 개는 따왔을 거고, 여러 개를 또 자기가 그린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내가 쓴 기사를, 그러니까 글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릴리스를 했기 때문에 그걸 난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오늘 한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뭐 책에 있지만 서술된 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참 보기 좋고. 예. 네,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좀 이동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오늘도 67동교의 등산인데 전철 안에서 어디 가요? 양평 원덕. 그래서 지금 옆에 희승이하고 원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용기 박사한테 우리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진 반갑고. 시차가 있나 봐. 그러게.
안 들리나 봐. 아니 우리 저 김종진 한마디 좀 하지? 근황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네, 여기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안 들리나 보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2편을 해주셨는데 역시 참 재밌네요. 그 커피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되고 케이크 만드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었었네, 그죠? 완전히 그 과학으로 온도도 맞춰야 되고 베이킹 파우더, 뭐 베이킹 소다 그런 것도 또 영향이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 2편 했고 3편도 있습니까? 네? 3편도 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나중에 그 포토에세이 사진 얘기는 하려면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언제 한번 했죠.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의 그 시니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그 선교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단골 강사였거든. 가면은 거기에 이제 나이 많으신 그 여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사진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그 글하고 설명해 주면은 좀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녀 감성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박 박사 발표는 내용도 좋고 그림도 좋고 목소리 표현력이 좋아서 듣기가 참 편하고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뭐 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또 감성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좀 보시죠. 혹시 오늘 강의한 거 좀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좀 되나요? 예, 그거 해드릴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로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 덕분에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 더 이상 질문 없으면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예. 아니 우리 김종진 목소리가 안 되나? 안 들리나? 지금? 좀 들리나? 여보세요?
네, 여기서 끌게요.